싶으신 말씀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또 선생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듣기 편안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강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제가 좀 차림이 좀 어색합니다. 저 작업복을 입고 가랍지 못하고 이제 선생님 강의를 좀 들으려고 좀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이미 저 선생님 책을 이제 데미안 책을 통해서 한 10년 전에 한번 배웠고, 최근에 이제 파우스트 책을 통해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6학년 제 아들이 지난주에 데미안을 완독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두 단어를 예전에 어느 강연에선가 뿌리와 날개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괴테 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좀 그런 좀 약간의 힌트는 얻었는데, 뿌리와 날개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고, 하나 또 부탁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가 지금 고등학생 이상만 참석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좀 이따 제 아들이 오면 데미안 책에 선생님 이름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아드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데미안 얘기부터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제가 책을 많이 냈는데 책이 된다고 보장을 받고 낸 책은 지금까지 서너 권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냥 공부하는 방편으로 좋은 책은 집중해서 읽는 방법이었거든요. 그것이 한 문장 한 문장 번역해 간 것이고, 그래서 사실 소설 한 권을 읽어도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5차례 정도 타이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데미안 번역 제의를 받았어요.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조금 했어요. 데미안 같은 책은 나 아니어도 번역하고 싶은 사람 많을 텐데, 나는 좀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중요한 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굳이 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읽는 책이라 좀 잘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번역을 모아봤습니다. 제가 15종을 구했는데요. 그때 번역할 당시에 15종을 구했는데 통계로는 70여 종이 있었어요. 근데 15종의 공통적인 특징이 분량이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늘어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번역의 기준이 매끄러운 게 최상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하느라고 이거 갖다 놓고 또 매끄럽게 번역을 하고 또 매끄럽게 옮기고 하다 보니까 분량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했어요. 조금 어색해도 조금 원어에 가깝게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원어에 가까워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번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또 고민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40쯤 됐거든요. 이거 빠른 사람들은 초등학생도 읽을 텐데 내가 40살이 지금 된 사람이 이걸 번역을 해서 언어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사실은 에세이도 40쯤에 썼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번역을 하고 4명한테 교정을 보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해서 교정을 보여서 제가 그걸 제안을 받아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학년이 교정을 봤었는데 6학년이 읽어주셨다니 너무나 기쁘고요. 그 5학년한테 지금은 늙었지만 꼭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데미안에 관해서는 참 변명도 좀 하고 설명도 해야 될 부분이 그 직역 부분입니다. 그 후기에도 썼는데요.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알을 깨고 나온다. 그 중요한 문장이요.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죠. 근데 글쎄 제가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라고 이상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쁜 번역이 이해가 될 만한 번역입니다. 새가 무슨 투쟁을 해요. 그런데 원어가 그래요. 원어가 그래요. 뭐냐면은 이 젊은 시절이 너무 그 한꺼풀 깨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깨고 나온다라는 단어를 안 쓰고 독일어에 그 단어가 없는 게 아닌데 이 투쟁한다, 전투한다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여론조사 끝에 그냥 원어 충실하게 했습니다. 조금 어색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예, 그리고
뿌리와 날개 부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물론 괴테 말을 전한 것이고, 날개는 뭐 우리가 누구나 날아가게 하는 거니까 꿈을 준다는 쉬운 말로 될 텐데, 뿌리 문제 때문에 저는 심지어 뭔가 하면은 제 자신을 어린이 노동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들한테 일 좀 시켜야 된다고요. 뭔가 하면은 역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애들이 어릴 때 걸음 겨우 떼고 할 때요. 이제 겨우 걸을 때부터 일을 줬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우리 집 애들의 첫 일은 본인들은 잊었겠지만은 현관에 배달된 우유를 냉장고까지 갖다 넣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자기가 우유를 냉장고에 갖다 넣지 않으면 온 식구가 우유를 못 먹어요. 그 우유를 냉장고에 넣을 때 그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자랑스러움, 그것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애들은 잊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뿌리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들한테 잘해주고, 난 이것도 못해줬는데 저것도 못해줬는데 뭐 심지어 이것도 못 사주고 저것도 못 사주고, 이게 아니고 아이나 어른이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붙게 하는 거는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떴다고 생각하실 때 구역 하나 정하십시오. 요 구역 요만큼은 내가 딱 책임진다. 혼자서. 나 없으면 이 구역 엉망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세상 한 귀퉁이를 자기가 지킬 곳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나는 책상에 앉아있고 떨어진 휴지는 쓰레기 아줌마가 줍고, 이래가지고는 세상 살 힘이 없어요. 밥 한 번 안 해보고 시집을 갔다가 아니면 장가를 갔다가 찬밥만 먹으면 슬프고, 이게 무슨 청승입니까? 배고프면 지가 밥해 먹으면 되는 거죠.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연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불행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찬밥이란 말 너무 싫어해요. 찬밥이 어때서? 찬밥 먹으면 어때요? 찬밥이 있으면 찬밥을 먹는 거고, 더운 밥이 먹고 싶으면 데펴서 먹는 거고, 아니면은 새로 해서 먹는 거고, 그러면 되지. 뭐 찬밥 신세다 이래가면서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뿌리 내리는 거는 저는 제 자신은 명확하게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김민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시를 삶으로 살아서 여러 사람과 나누는 거, 그거에 되게 감명을 받고, 또 예전에 시적인 삶 그런 문장을 들어봐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추구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 말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시적으로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시를 삶으로 살 수 있을지,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요새 너무 하루하루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날을 돌이켜보면은 내가 진짜 전날을 살았나? 그냥 이거는 내 기억 속에만 있고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시를 삶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냥 저도 잘 모르는데,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든데 가끔 예를 들면은 가끔 창가에 서시지 않으세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면 괜찮고, 또 어떤 때는 그 순간에 굉장히 좋은 생각이 나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창인데 내가 그 창가에 서서 좋은 생각을 했었다는, 언젠가 좋은 생각을 했었다는 이유로 창이 참 좋아집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거 1,0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그냥 이렇게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연이 쌓였을 때 내가 뭐 이걸 뭐 친구가 어떻게 해서 줬다든지 뭔가 사연이 쌓였을 때 이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아무 값 없는 것일 수 있지만 여기에 독특한 가치가 생겨요. 우리가 추억으로 간직하는 물건들이 되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물건을 막 버리고 이러다 보면 저는 사람도 막 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귀한 것을 사물에다가 세계에다가 내가 발 딛고 있는 주변에다 뭔가 내가 그걸 귀하게 만들어주면 다시 그것이 나를 귀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삶을 건져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릴케에게서 예술사물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릴케 예술사물 개념은 뭔가 하면은 보통 사물이에요. thing이에요. 사물은 뭐 그냥 사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여기에다 추억을 쌓고 의미를 주고 귀하게 여길 때 이것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 된단 말이에요. 귀한 물건이 되면 다시 그 귀한 물건이 이 정말 톱니바퀴 하나 같은 나의 삶에다가 다시 귀함과 의미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릴케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는 예술작품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상의 사물이어도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내 존재의 구원마저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특히 우리 지금 막 버리고 막 쓰고 귀한 것이 없고 단군 일에 가장 잘 살건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좀 돌파해내야 되거든요. 그 돌파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 물건이든 뭐 그러다 보면 사람도 귀하게 여길 것이고요. 그래서 좀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너무나 뭐 시를 산다 이건 뭐 제가 시적으로 이상하게 표현을 한 거고 다른 시절이나 다른 조건이었으면 엄청 중요했을 많은 것이 우리 시대에는 너무 하찮아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다시 좀 의미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조금 뜻을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 나도 다시 중요해지는 이런 좀 작지만은 심정적인 선순환 고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좀 이 도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요. 옆에 사람 하는 거 가져야 되고 뭐 또 특히 한 대학생쯤 되면은 앞으로 5년 10년은 엄청 힘듭니다. 누구는 유학 가고 누구는 취직하고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차 사고 누구는 집 사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남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남하고 나하고를 비교를 하면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오래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건데 너무 비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긴 안목으로 우리 자동차 운전도 그렇잖아요. 앞차 꽁무니만 보고 가는 사람이요. 앞차 틀리게 가면 큰일 납니다. 저는 앞차 보고 가다가 딴 데 간 적도 있어요, 옛날에.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도 운전할 때는 한 100m 정도는 좀 내다보고 교통사정도 좀 파악을 하고 그러고 가야 운전이 됩니다. 운전 같은 기계적인 일조차도 우리 삶에서는 아마 그런 게 조금 더 문제시되고 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사람이 금방 뭐 한 거 이런 거 너무 구애받지 말고요. 저는 제자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한 끼 2인분 먹냐? 뭐 이럽니다. 그리고 뭐 스테이크 먹고 다이어트 하나 밥하고 김치 먹으나 큰 차이 없다. 예, 뭐 제 자신도 실천은 잘 못합니다만은 조금 그런 여유와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돌아보고 남에게 조금 줄 수 있을 때 그게 자기가 받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받을 생각만 하니까 세상에 받기만 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맞지가 않지요.
준다 그러면 뭐 굉장히 베푸는 거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 아니고 옆 사람 조금 관심 가지고 너 어디 아파? 하고 좀 볼 수 있고 그럴 때 사회가 융화가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내가 엄청나게 부자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모든 표현이나 행동이 마음속에 소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족 인간 개입입니다. 철이 안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가족도 조금 전에 옆에 이야기하면서 동감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소녀가 있구나. 그래서 가족도 그렇고 솔직히 제가 좀 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선생님께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저도 제가 목표가 지금 딱 50인데 목표가 16개가 책상 앞에 붙어 있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가족이 항상 이렇게 좀 제재를 많이 하는데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를 놔두라고 주셔가지고 가족이 또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16개를 이제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선생님께서 해주신 작품 제가 그 작품이 아니고 다른 분이 번역하신 거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파우스트를 2016년도하고 재작년에 2번을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미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정말 그 주옥 같은 그 모든 구절이 주옥 같은 글이라서 저도 이제 교육을 할 때 젊은이들에게 이제 좀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잘 안 읽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이라 보면 이제 논어나 맹자, 중용, 대학 이런 것은 그 문화가 같은지 이해가 가는데 근데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괴테라든지 뭐 톨스토이라든지 아까 말한 파우스트 이런 작품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근데 많이 읽으면은 또 되나? 근데 또 다른 작품들을 많이 읽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런 작품들을 어떤 작품들은 정말 그 아까 말한 젊은 베르테르 슬픔 같은 경우는 정말 빠져드는데 근데 어떤 작품들은 읽어도 이게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어떻게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6가지 목표는 꼭 이루시고요. 첫 번째는 답을 말씀드렸고, 예, 파우스트 이해 좀 잘 안 됩니다.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누가 60년을 쓴 걸 내가 단 사흘에 다 하겠다 하는 게 이제 또 조금 그런 시차 문제도 있고요. 누군가가 평생을 쓴 거라 그리고 또 복잡한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는 것이어서 좀 이해 안 되는 거 괜찮습니다. 이게 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좀 열어봤던 거하고 아닌 거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다 이해하겠어요. 베르테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베르테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별론데 이런 분들이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베르테르 같은 경험을 좀 하신 분은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행복하신 분들은 좀 별로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 경험하고 좀 관계 있는 거니까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내 경험과는 좀 먼 거리에 있는 것은 낯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것이 모조리 다 그러니까 첫째 나한테 왜 안 친해지느냐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친해지냐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 거리 차이여서 지금 나의 경험과 좀 가까이 닿는 것은 좀 가까이 느끼게 되고 아무래도 멀리 있는 것은 조금 멀리 느끼게 되는데 뭐 멀리 있는 것이 이해 안 된다고 자기를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오로지 멀다고 미뤄만 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 또 어느 순간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본인의 체험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노노맹자도요 젊어서 읽으면 이해 안 됩니다. 지금 연세 조금 드셔서 읽으셨기 때문에 정말 구절구절 좋은데요. 그거 20살이나 15살에 읽으라 그러면 한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하고 관계가 있어서 자신이나 작가를 비난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다른 경험력이기 때문에 낯선 경험력이라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조금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낯설었던 경험력이 조금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아직 때가 안 됐으면 계속 멀리 낯설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낯선 것을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주눅이 들 필요도 없고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세계를 영상으로 많이 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계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만나게 되고 뭐 문학에는 그런 부담 없는 가르침의 미덕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가르침들은 즉각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되는데 문학은 매우 간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전인적인 체험하고도 연결되고 있는 순간에 또 여러 가지 사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뭐가 이해 안 된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또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너무 극력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가끔 싸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멀리 계속 머물 수도 있고 다만 그러나 서로 인간으로서의 존중은 반드시 필요하듯이 조금 그렇게 저 산에 저런 나무도 있구나 이 산에 이런 나무도 있구나 내가 지금은 요 나무 밑에 있어 보니까 기분이 좋네 뭐 이 정도가 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뭐 요구할 수는 없고요. 많은 시간이 나서 어제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개태도 잘 몰랐고 선생님도 잘 몰랐는데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주제를 보고 왔었는데 마음이 일단 따뜻해지고 맑은 기운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인데요. 아까 이제 오기 전 강의하시기 전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사랑이 살린다라는 말을 개태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제가 그 말이 사실은 강의 내내 계속 조금 떠올랐어요 스스로. 근데 그게 아까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다 했음에도 나도 모르는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는 게 아닐까라는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계속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혹시 개태가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배경이 있다거나 어떤 이야기가 있다거나 어떤 생각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곱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랑이 살린다. 리벤 벨렙트는 죽어 있는 걸 살리는 건데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꺼내 들었는데 그때 그 많은 말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괴테의 경우도 파우스트의 그 방대한 파우스트를 다 읽고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란 단어가 남아요. 사랑이란 단어가 남고 독일 사람들이 동양 철학을 공자를 번역하고 동양 철학을 번역할 때 인을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단어가 없을까 하고 제가 열심히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역시 사랑임에 틀림없고요. 괴테처럼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읽고 쓰고 정말 많은 삶을 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거의 결론적인 단어인 것 같아서요. 파우스트도 결국 마지막에 사랑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에 붙여주고 싶은 이름이 아닌가.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종교의 복음, 자비, 사랑이죠. 예, 기독교의 뭐 사랑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어떤 종교도 사랑 이상의 단어를 아직 고안을 못한 것 같아요. 사랑에는 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도 있고 소소한 것도 있지만은 인간이 생각해낸 가장 좋은 것에다 붙인 이름일 것 같다는 생각이 괴테가 저에게 내리게 한 결론입니다. 리벤 벨렛, 사랑이 살린다. 예, 결론이 안 나오죠. 이제 2시간 가까운 시간이 다 흘러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포스팅 문명 시민 강좌 덕분에 이 전영애 교수님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오늘 강연은 끝났지만 이 구체적인 그 선생님 말씀도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왠지 그 말씀에 다 담기지 않은 그 긴 여운이 참 오랫동안 저에게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